행복하신가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행복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행복한 분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린이 또 청소년 특히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명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소개하기보다는 오늘의 발표는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저희 내 아이들을 보면서 이 발표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년 전 사진인데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담아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인성교육이라는 어떤 용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성을 저는 이제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건강은 신체적 건강도 있지만 또 정신적 또 사회적 건강도 있죠. 그래서 정신적 사회적 건강은 우리의 행복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인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우리 사회에서 인성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논의와 작업들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성에 대한 심리학적 논의는 1995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531 교육 개혁 방안이라는 국가 수준의 인성 교육에 대한 그런 담론들이 크게 부각이 됐었고요. 또 2012년 그 학교폭력 종합 이제 대책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인성은 측정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인성을 측정 가능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측정 가능한 어떤 그 구인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을 하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인성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성 요인을 근거로 해서 또 인성 지수 검사 도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성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폭넓은 의미 규정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성의 구성 요인 가운데 감성과 사회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나 또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성이나 또는 어떤 정서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기술들을 익히는 것은 특히 한국 청소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성과 사회성은 심리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이 잘 되는 조폭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회성과 감성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올바른 방향을 담보해 주는 부분은 도덕성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도덕성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어떤 규범성 또는 당위라는 부분을 또 읽어내기는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윤리를 전공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당위론적인 물음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물음들, 그러한 담론들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아픔들이나
또 어두웠던 기억들을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성의 규법성을 우리는 얘기하기에 앞서서 과연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죠. 우리 세월호 침몰에서 보았듯이 인간은 한편으로 추악함도 있지만 또 고귀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덕과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지만은 고통과 또 비탄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옥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두 양면의 간극을 이제 좁혀가는 부분들이 교육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인문학은 인간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인성 개발에 있어서 어떤 치료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WHO 헌법 전문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언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까지 나아갑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 사회적 압력은 과학적 접근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인문학적 접근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문의 담론에서는 이제 의학적 인과나 또 인문의학 또는 이제 의학철학 등등 어떤 건강의 문제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건강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은 우리는 이제 인문치료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 메리노프는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저서에서 인생은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 그렇다고 질병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사회와 또 세계를 생산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정상인을 위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을 구성하는 도덕성, 감성, 사회성도 있지만 개인의 고유성, 또 개별성, 더 나아가서 창의성까지 인성이 포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상상력과 내러티브가 이러한 인간의 고유성과 개별성까지 확보해주는 통합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참 이야기를 좋아하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동물이라고 맥킨타이어는 말을 합니다. 결국 자신의 자아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천재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재의 소질은 이제 형성하고 창조하는 참된 산출력이고요. 또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직관하는 시인의 소질입니다. 지금은 6학년이 돼서 굉장히 까칠해진 저희 셋째 딸이 1학년 때 썼던 글입니다. 일기장 제목이 8살 내 인생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일기장을 이제 허락을 받고 보면서 아이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아이의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다르다.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짜증날 때 이 모든 게 세월이나 보다. 인생의 무상함을 8살 아이도 알고 있죠. 사랑, 사람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거나 착한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 추억이 나를 착하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한다.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일기장의 표지를 이렇게 이제 달아주신 거예요. 8살 내 인생. 아이들도 자기의 인생이 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담겨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즘에는 이런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어떤 동심이나 시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작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를 이제 둔 부모라면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 아이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거든요. 대개는 어디에 처박아 놓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 아이의 다양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또 잘할 수 있는 거,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자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어떤 활동했던 뭐 그림들이나 아니면 글이나 아니면 활동했던 어떤 사진이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의 자아의 이야기를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는 그걸 매개로 해서 계속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이런 거를 좋아하니? 너는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옆에서 그 아이는 잘은 모르거든요. 자기의 이야기를 아직 잘은 모르지만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실은 포트폴리오 유치원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이야기들을 수집을 합니다. 동화를 통해서 자기 구매에 맞는 동화들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이제 부모가 옆에서 읽어주기를 원하죠. 아빠는 3번 읽으면 이제 화를 내지만 엄마는 좀 더 오래 읽어줄 수 있죠. 글을 모를 때도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동화책 이야기 다 암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시기가 있고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내러티브는 한 개인의 어떤 사고나 느낌이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나 어떤 다양한 어떤 선택의 문제들을 통합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러티브 접근 가운데서도 사회화의 맥락과 아동의 자율성을 이제 결합하는 사회구성주적 관점을 선호합니다. 사회구성주적 내러티브 접근에 따르면 아이들은 교사 혹은 또래와의 대화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 또 공감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대화적이고 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아동은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입시 전쟁을 치렀던 고교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영어 수학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 또는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들을 뭐 실패했던 이야기, 성공했던 이야기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한 내러티브는 이제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관점의 전환이나 프레임을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이제 공교육 기반이 흔들리고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을 가꾸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누구나 인간은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극복해 가고 있죠. 특히 선생님은 이제 그런 상처들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치유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현재는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파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또는 고통받는 인간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별도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여건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얽혀버린 어떤 관계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은 아파하거든요. 이거는 불가피한 인간의 조건인데 결국에는 생각하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성공을 요구하는 그런 호모사피엔스의 인간관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출생과 함께 비롯되는 어떤 당하게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수동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수동성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존재다. 그 그리스의 파토스나 영어단의 패션에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아파하고 고통하는 존재다. 그렇지만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 뭐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아파하고 당하지만은 거기서 의미를 추구할 수 있고, 그런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면 힘들긴 하지만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음 그래프는 학교급별 학생의 인성 진단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뭐냐면 인성을 이제 심리학적인 맥락에서 그 구인을 이제 도덕성과 정체성 또 사회성을 가지고서 이제 본다고 할 때에 초등학교가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가 그 다음이고요. 가장 낮은 건 중학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니체가 참 많이 아팠잖아요. 네, 무척 많이 아팠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학 교수가 됐지만 정말 오래 아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은 어렸을 때는 이제 낙타이고 그리고 사자로 변형되었다가 마지막은 이제 어린아이로 간다.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간 보편의 심리 드라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타는 많은 것을 짊어지는 그런 이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즐겁게 사회화의 과정을 아주 잘 감당해냅니다. 빠르면 이제 5학년 때부터 거부하죠. 네, 6학년도 그럴 경우들이 많고, 즉 이제 사자의 단계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거부하는 단계, 부정하는 단계, 드디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의 중요한 그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까칠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굉장히 소중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하는 아니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존재의 모습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다른 맥락으로 보면은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자의 단계를 거쳐가죠. 저희 집 아이도 이제 셋째까지 다 사춘기를 거쳐갑니다. 어떻게 부모가 할 수 없는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흐르고 나면 어느새 한층 이제 성숙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린아이 단계로 가면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는데, 과연 고등학교 우리 한국 사회 고등학생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은 이제 이러한 불가능한 가능성을 포기할 것인가? 일단은 우리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가능한 가능성에 도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목표에 의해서 그 유초, 중, 고의 학교급별 고유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삭제되는 거,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또 학벌보다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은 불가능할까? 또 많이 말씀하셨지만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이제 걸쳐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질식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할까? 실은 이러한 불가능한 어떤 가능성의 실현은 사회 차원의 내러티브와 또 그것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이제 불가능한 가능성의 실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